가난하고 못된 한국인들이 중국 기술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은 한국을 두고 볼 수 없고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저기 당신이 한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국은 다릅니다. 여기 한 중국 군사 전문가가 UN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이 어차피 중국의 항공모함에 박살이 날 것이 분명하다며 한국의 핵무장 자체가 의미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UN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을 주관하던 미국 국방자문위원회 발언이 시작되자 중국 군사 전문가는 어쩔 줄 모르며 다급히 UN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을 빠져나가고 맙니다. 과연 이곳 UN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애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위스에 사는 마틸다라고 합니다. 스위스의 로잔 대학교에서 원자력 공학과를 한 이후 유엔에 외교 업무로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이슈에 흥미를 느껴 관련 UN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에 다수 참석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바로 어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직접 참석하는 동아시아 군사 UN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에 참석했다가 이상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해당 UN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직접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은 물론 추후 한국의 핵무장 상황 시 변화하게 될 세계 국방 상황에 대해 토론을 하는 자리였지만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뜬금없이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의 항공모함에 어차피 공중에서 전부 터져버릴 것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시작으로 후진국 한국의 핵무장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기 때문인데요. 이번 UN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의 주제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로서 중국에 숨겨져 있는 은폐, 군사력과 한국의 군사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제대로 된 핵무기 방어 수단인 항공모함마저 없지 않나요? 그런 상황에서 핵무장을 먼저 실시한다는 것은 기술이 없는데 그저 핵무장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는 큰 타격이 없죠. 여기 몇몇 군사 전문가분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국방력이 비대해져 그 영향력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해서 사용을 해봐야 중국의 항공모함으로 인해 공중에서 전부 터진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중국의 항공모함은 그 정도로 핵무장과 맞먹는 방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을 비롯한 몇몇 해외 전문가분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시니 최고 선진국인 중국의 국방자원으로서 황당할 따름이네요. 차라리 그러한 자본력을 집중시켜 중국의 핵무기를 더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군사력으로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중국뿐인데 왜 다들 한국이라는 작은 후진국의 나라에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국방 기술력이 없는 후진국인지 다들 잊으신 것 아닙니까? 한국이라는 후진국이 핵무장을 해봐야 10년 동안 단 한 개의 핵탄두를 개발하는 것이 고작일 텐데 이러한 제도 자체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뚱딴지 같은 의견이죠. 미국의 군사 전문가분들도 더는 한국에 대한 핵무장을 요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운반,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저 가난한 아시아 나라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이미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중국에게 모든 국방 기술력을 투자시켜 한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요? 대다수의 중국 군사 전문가분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고 제대로 된 항공모함조차 없는 한국의 군사력 비대가 쓸모없다는 현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고려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한국을 방문해본 전문가분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아닌가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고 공항 내부에는 편의시설조차 없어서 핵무장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 자체가 아닙니다. 아직 그들은 후진국을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한국의 실체를 아는 우리 중국 전문가분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한국의 가난한 실체를 모르는 외국 전문가분들의 모습은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몇몇 분들은 한국의 탱크나 전투기가 폴란드에 수출됐다며 그것을 증거로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탱크와 전투기는 우리 중국이 빌려준 군사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들은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알려준 탱크 기술 결합이나 전투기 조립 기술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승인시켜도 한국은 견고한 핵무장을 하기는커녕 그 자본과 기술력을 다른 나라로 팔아먹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핵을 방어할 수 있는 항공모함조차 없지만 중국은 이미 핵탄두 보관 기술과 핵무장과 관련된 계획을 차례대로 준비해왔습니다. 차라리 저희 중국의 군사 규제를 더욱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중국의 핵무장 관련 개발 기술이나 억압 규제를 자유롭게 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한국의 군사 기술을 빠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 스스로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군사 전문가인 것을 고려해 저희 중국 측의 의견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다른 나라를 비대칭으로 견제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중국에게 모든 기술을 몰아주는 것이 맞죠. 중국 군사 전문가는 도저히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편향되어 있는 의견을 주장했고 특히나 군사 전문가가 아닌 저조차도 그가 그저 한국의 핵무장 현실화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옆에는 스위스의 국방 관련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조차 오늘의 UN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과 고작 저런 수준 낮은 주장을 하는 자리였냐며 당황스러워했고 특히나 중국의 항공모함으로 한국의 핵탄두를 공중에서 없앤다는 사실에 실소마저 터뜨리셨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UN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에 있는 중국 전문가분들은 오히려 대단한 의견이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까지 치는 것은 물론 한국의 핵무장 자체가 어차피 불가능한 주제라며 중국의 군사 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UN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의 주제를 바꾸자는 의견까지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UN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은 중국 군사 전문가분들 때문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는데 바로 그때 UN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을 주관하던 미국의 국방자문위원분께서 강단으로 직접 나섰는데요. 위원님은 중국의 군사 전문가를 향해 정확한 소속을 말해달라고 했고 그것을 노트에 기록한 뒤 중국 전문가분의 발언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소속이 군사 전문가인 것조차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미국이 규제의 키를 쥐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군사무기 기술력으로 추측했을 때 그들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규제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의 모든 기술력과 인력을 동원하면 3개월 안으로도 개발이 가능할 정도죠. 즉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핵무장이 기술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설명하자면 비대칭 전술까지 포함해 한국은 현재 중국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높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력의 인구수나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군사무기를 떠나 추후 핵무장과 관련된 규제를 승인하고 1년 내에 벌어지게 될 확실한 미래인데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당장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이 20년 동안 핵무장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시킨 결과물을 한국은 지금 1년 내로 도달 가능한 수준입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지금 당장 한국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핵무장과 관련된 문서상의 규제만 받고 있을 뿐 핵무장 자체는 이미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이 한국의 모든 규제를 승인해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국방력의 기준을 다시 세우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중국의 군사 전문가 당신들처럼 한국의 핵무장을 위해 승인하는 것이라는 1차원적인 결론에 도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항공모함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국의 항공모함이 한국의 핵탄두를 공중 제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답변하기 힘들 정도네요. 우린 지금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무장의 의미는 그 자체만으로
해당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인정하고 존재 자체만으로 다른 나라의 전쟁 방지를 막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승인과 다름이 없죠. 여기서 당신이 주장하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중 가장 단기간에 후진국에서 최고 선진국 대열로 합류한 국가이고 그들의 군사무기 기술력은 이미 군사무기에 민감한 유럽권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즉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은 한국이며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고 심지어 지금 중국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중국의 단순 1인 GDP만 살펴보더라도 3배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한국보다 군사력이 높으니 투자를 해달라는 기괴한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면 현재 중국의 처참한 경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까? 물론 군사병력의 절대적인 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기기술력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한국에게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원자력 보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고 여기에 더해 그들의 섬세한 전자기술과 접합기술은 미국마저 그 기술을 두려워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미국조차도 한국의 급성장하는 군사기술력이 두려워 핵무장 규제로 그것의 템포를 조절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규제 자체가 의미 없는 선진국 대열에 도달했고 미국 또한 규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공식적으로 동등한 군사 위에 서자는 동맹 제안과 다름이 없죠. 더군다나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매우 빠른 원자로 고열 기술과 안정화 기술은 핵무장의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3개월 내로 다수의 핵탄두 개발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은 한국이 될 것이고 지도를 펴고 전략적 요충지를 살펴봤을 때도 한국 같은 나라가 없을 정도죠. 하지만 지금 중국은 어떨까요? 당신들은 지금 군사병력 자체도 제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보다 더 수준이 높다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앞으로 군사동맹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면 한국과 같은 신뢰에 있는 국가의 힘이 강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들이 수출하고 있는 다수의 탱크와 전투기들은 0%에 가까운 불량률을 보이고 있고 이것 자체만으로 다른 나라의 국방 예산 자체를 조절해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한국은 세계 군사력의 안전 허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죠. 당신들은 한국의 탱크 설계도나 기술력을 카피해서 불량률이 30%에 가까운 것만 멀쩡한 군사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것을 구매한 국가들이 대부분 후진국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절대적인 기술의 값조차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하지만 한국의 군사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국방력에 매우 예민한 나라들 뿐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고 있고 중국을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돈이 없고 가난한 지역의 국가들 뿐이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 수출과 관련된 정보 자체만으로 중국의 수준, 낮은 군사기술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상태에서 한국이 핵무장 주권과 기술력을 가지게 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들이 지금 한국을 두려워하고 견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국이 넘볼 수 없는 경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고 그들의 핵무장 기술력은 터지기 직전의 최고 수준 단계니까요. 여기는 다양한 군사 전문가분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당신들의 국가적인 열등감을 드러내기 전에 중국의 현실을 자각하고 발언을 이어나가세요. 미국 국방자문위원님의 일침에 중국 군사 전문가는 자리에서 입을 꾹 닫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내 주변에 있던 다른 자문위원님들조차 중국인 전문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정말 군사 전문가가 맞냐는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문위원님께서는 중국 군사 전문가를 향해 한국이 핵탄두도 개발 못할 만큼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확실한 증거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UN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을 나가달라는 강한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군사자문위원회 단호한 발언에 UN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에 있던 중국 전문가분들도 덩달아 크게 당황한 것 같았고 저 또한 미국 자문위원님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 전문가분들의 발언은 그 누가 보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큰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발언을 진행하는 사람들처럼 보였고 그들의 주장 자체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입을 꾹 닫고 있던 중국인 전문가는 여전히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보세요. 유엔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을 직접 주관했다고. 이런 대우를 우리 중국인들에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위대한 중국 국방부의 확실한 인재들입니다. 저희도 전혀 근거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한국의 핵탄두가 의미가 없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발언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국가 자체적으로 불안한 한국에 핵무장과 관련된 규제를 승인한다면 전 세계적인 군사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태생이 가난한 후진국 사람들이라 저희 중국과 같은 나라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들에게 위험한 핵무장을 제안하다니 미국 전문가인 당신들이야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와 반대로 지금 중국은 완벽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군사병력의 통제에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군사무기와 관련된 수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탱크 수출 기술 자체가 중국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다른 나라들과 계약을 하고 있죠.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대상은 지금 핵무장을 진행하고 세계 국방을 어지럽게 만들 한국이라는 말이에요. 당신들도 한국이 가난한 시절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전통과 신뢰성이 없는 국가인데 어떻게 그들이 중국보다 국가 신뢰가 높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한국은 핵무장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기부금을 모아 대중교통 시스템을 먼저 개발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핵무장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 경제가 여유 있고 국방력에도 큰 문제가 없을 때 가능한 부가적인 요소인데 한국은 지금 그 시기가 너무 빨라요. 물론 한국이 핵무장을 가지고 위협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중국의 항공모함이 다른 나라들을 지킬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런 위험성 있는 규제를 승인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미 핵무장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 경제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의 후진국 실체를 전혀 모르시네요. 그들은 국방부 소속 인원들조차 자가용이 없어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심지어 지하철과 버스마저 국가 재정이 부족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직접 한국을 방문해본 전문가분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국인들의 생활 그 자체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핵무장을 승인해도 돈이 없어서 어차피 개발을 못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왜 다들 그것은 모르고 저희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만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중국 군사 전문가는 자신도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듯 땀까지 삐질삐질 흘리며 반박을 이어나갔고 저는 그러한 중국 군사 전문가의 모습에 안타까움과 황당함이 동시에 느껴졌는데요. 심지어 옆에 있던 다른 중국 전문가분들은 씩씩거리며 유엔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미 자신들마저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군사자문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미소를 보이시더니 유엔 국제연합 군사협력회의장 화면에 한국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부대의 모습과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와 반대되는 중국의 처참한 병력 생활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차이입니다. 지금 중국의 군사병력은 제대로 된 부대 건물 자체가 없고 약 30% 이상의 병력이 낡은 부대 건물 근처에서 노숙을 하고 있죠.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황당한 군사력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은 어떤가요? 물론 한국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한국 군사병력은 견고히 만들어져 있는 건물에서 지내며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보급받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차이겠지만 그 나라의 안정화된 경제력의 수준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러한 군사병력의 생활 차이는 군사무기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눈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군 병력 생활의 모습조차 차이가 크게 나는데 중국의 군사무기 기술이 효율성이 있을까요? 이미 몇몇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깡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비대칭 전력이 있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전력 강화가 가능한 핵무장이었다면 미국의 인정을 받고 지금 한국의 자리에 중국이 거론되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통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까지 희생시키며 불리한 소식은 극도로 엄폐하고 있고 전 세계 중 유일하게 인터넷 규제가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황당한 국가죠. 즉 중국은 그 자체만으로 국가적인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통해 국가를 급성장시켰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단단한 경제 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한국은 대중교통 시설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주장일까요? 놀랍게도 한국은 공항 운영관리 부문에서도 세계 1위,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의 보급에서도 각각 세계 2위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휴대폰 하나만으로 대중교통의 도착 시각과 현재 시점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은 디지털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오직 한국만이 가능한 기술이죠. 미국은 이러한 모든 종합적 국가 능력을 확인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통한 동일 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엄청난 속도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핵무장도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들은 핵무장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겉으로 보도되고 있는 국가적인 규제와 관련된 소식들만 속도의 조절이 필요할 뿐. 이미 한국은 핵무장의 최고 수준 기술은 물론 미국 그 이상의 폭발적인 무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한국을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겠죠. 과거에는 중국이 한국보다 선진국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항공모함과 관련된 당신의 주장도 의미가 없습니다. 핵무장과 관련된 규제가 있던 한국은 자연스럽게 바다를 이용하는 항공모함이 아닌 탱크나 육상 전투기와 관련된 기술을 고도로 개발해왔고 그 결과물은 신뢰도 있게 각국에 수출되고 있을 정도로 최고 단계에 도달했죠. 그리고 당연히 핵무장과 관련된 규제가 사라지면 그들은 빠른 속도로 같은 방어체계인 항공모함도 동시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를 보호하는 신뢰 있는 국가로 거듭나겠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핵무기 관련 기술은 오직 한국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국 핵무장과 관련된 기술을 승인한다면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률은 더더욱 올라가겠죠. 즉 한국은 그야말로 지리적 이점을 가진 상태에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한 단합력과 기술력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미국도 확실한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동등한 관계의 국가는 무조건 필요하기에 한국을 선택한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한국과 중국의 절대적이고도 좁혀질 수 없는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의 차이입니다. 자문위원님께서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하나하나 나열하시며 한국의 핵무장이 가져올 세계적인 장점을 설명하셨고 저는 그 설명을 듣자마자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눈이 뜨이고 말았죠. 물론 군사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한국을 직접 경험해 나가며 될 수 있으면 한국의 원자력 관련 기업으로 취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결론이니까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원 고속터미널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버스 안한 외국인 아기의 울음소리가 출발과 동시에 정적을 깨뜨립니다. 엄마가 급하게 아기를 달래보지만 울음소리는 더 커져만 가는데요. 의기소침해진 그들은 힐끔힐끔 주변을 둘러보면서 승객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들이 일본에 있을 때처럼 당장 내리라고 소리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죠. 불행한 예측은 왜 항상 들어맞는 걸까요? 버스 기사의 안내방송과 함께 뒷자리에서 자꾸 의자를 툭툭 건드리는데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부부는 지레 겁을 먹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 부부는 아기와 함께 무사히 부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에르디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글의 프로젝트 이사로 근무하며
와이프는 이커머스 사업가로 둘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일하면서도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요. 다만 떠돌이처럼 지내던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기면서 변화가 찾아왔고, 와이프가 임신하고 난 후 미국로 돌아가 그곳에서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나 생후 3개월이 되자 또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장성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미국에서 쭉 살아야 하는데, 그럼 한동안 저희의 자유로운 삶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전에 가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부부 둘이 있을 때와 달리 나라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는 위생 수준과 치안 수준, 의료 수준 이 3가지가 모두 괜찮으면서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가보지 못한 국가여야 했고요. 고민 끝에 선택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예의 바르다고 정평이 나 있는 나라였고, 기본적으로 선진국으로 웬만한 인프라는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요코하마라는 도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통 문화와 역사적인 명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도시였습니다. 이것만 들으시면 무척 살만하다고 여기실 겁니다. 네,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일본은 아날로그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뭘 하든 너무 느리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도 행정이나 택배, 배송 등이 느린 나라인지라 자국민들조차 답답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더군요. 일본의 외국인 등록증인 체류 카드와 관련해서 정말 간단한 민원 업무를 보려고 구약소라는 일본 주민센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갔다가 점심도 거르고 오후에 나왔을 때 정말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도 음식점이든 옷가게든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동전 지갑을 가지고 다녀야 했고, 통장에서 돈을 뺏었어야 했으니 ATM 수수료도 나갔죠. 게다가 저희는 달러로 소득을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전도 자주 해야 해서 또 환전 수수료도 많이 나갔습니다. 뭔 놈의 수수료가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여기에 일본 문화 특유의 눈치를 자주 봐야 하는 점도 힘들었습니다. 일본은 흔히 말해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 이면에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남한테도 만만치 않게 깐깐하다는 겁니다. 일례로 예를 들자면 일본의 전철과 버스는 지나칠 정도로 조용합니다. 만약 전화라도 울린다 치면 사람들이 모두 무시무시한 얼굴로 그 사람을 째려보죠. 저도 급한 연락이 와 어쩔 수 없이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며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매서운 눈으로 저를 째려봐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물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은 이해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매정하게도 그런 부분에서 배려가 없더군요. 제가 일본에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이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기차에서 쫓겨난 일이었습니다. 주말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었던 저희 가족은 기차에 오를 때만 해도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기가 어렸으니 먼 곳을 다니면서 여러 곳을 구경하지는 못해도 료칸 같은 곳에서 머물며 온천 여행 정도는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딸이 갑자기 중간에 울음을 터뜨리자 일제히 사람들이 저희를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짜증을 부리거나 호통을 치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 말 없이 노려보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어떻게든 딸을 달래보려고 애썼지만 아기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좌석 칸을 나와 아이를 5분 가까이 달랬고 마침내 딸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때 철도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희 승객 중 몇 분이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항의하셨어요. 죄송하지만 3분 뒤 정차하는 역에서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면서 이제 아이가 그쳤다고 열심히 해명했지만 승무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음 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아기가 울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내칠 일인가요? 저희는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 눈치가 보일까? 좌석 칸을 나와서 달랬는데 그것조차도 고깝게 보고 노려보는 사람이 있더니 기어이 승무원에게 클레임을 건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택시의 일만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겨우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그 뒤로 일본 지역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고 지낸 지 고작 한 달 정도 되자 너무 불편해서 더는 못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살았던 홍콩으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갔던 나라를 또 가게 되는 것이었는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시설 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가족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나마 괜찮은 도시였으니까요. 홍콩으로 가기 전 저희는 한국에 들러 일주일간 관광을 하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한국어 공부까지 했던 저희 와이프는 드디어 꿈꾸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토록 한국을 좋아하면서도 거주지로 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옆이다 보니 나라 정서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기차를 탔을 때와 또 비슷한 일이 생길까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행지로서만 짧게 즐기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대한항공 인천행 비행기를 타려고 탑승 게이트에 서자 와이프가 맨날 일본어만 듣다가 한국말이 들리는 게 신기하다면서 설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행 비행기이다 보니 승객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국인인 듯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한 저희는 제발 이번에는 아기가 울지 않기를 바랐어요. 한국과 일본은 가까워서 고작 1시간만 비행할 뿐이었지만 밤 비행기였기 때문에 자는 승객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딸은 저희의 희망을 저버리고 비행기를 탄 지 10분 만에 바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일본 기차에서 겪었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았죠.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는 갈수록 커지더니 결국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화들짝 놀라 잠에 깨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요리조리 돌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저희는 아이에게 제발 그쳐달라고 애원하면서 달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년의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나 저희에게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화가 난 거로 생각하고 겁을 먹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온 남자는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를 때리려는 줄 알고 와이프와 아이를 보호하며 눈을 질끈 감았죠. 하지만 눈을 떠보니 남자는 두 팔로 아기를 포옹하고 싶다는 자세를 취하며 외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와이프는 저 한국인이 아기를 달래주고 싶어 한다고 안 와봐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아기와의 신체 접촉을 허용하지 않았겠지만 아기가 우는 정신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얼떨결에 아기를 아저씨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한국인 아저씨는 굉장히 능숙한 손길로 아기를 안고 달랬습니다. 남자가 인형으로 놀아주며 아이를 달래자 아기는 점점 울음을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랜 아기를 다시 저희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저희 딸이 아저씨에게 꼭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떼내려고 했으나 다시 울기 시작했죠. 아저씨는 결국 다시 저희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때 아저씨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분께서 벌떡 일어나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저씨에게 말을 걸더니 자기가 안겠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영어로 괜찮으시죠라고 물었죠. 아마도 아저씨가 힘드신 것 같아 도와주려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하자 여성은 아이에게 사탕을 주고 능숙한 손길로 아이를 안으며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지만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던 일본인들을 생각하면 한국인 승객들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 걱정되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이어폰을 착용하고 영화를 보거나 귀마개를 착용하고 잠드는 등 본인 할 일에 집중했고 어떤 분들은 아기가 점점 잠드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를 째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마침내 아기가 완전히 잠이 들자 그녀는 저희에게 아기를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는 선물도 받았는데요. 도착하기 5분 전 아까 그 남성분께서 저희에게 다가와 선물이라며 인형을 하나 건넸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보니 분명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 기념품으로 사오신 것 같았기에
그런 선물을 저희가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죠. 그런 선물을 저희가 받을 수 없었죠. 그 남자는 한국에 방문한 걸 환영하는 선물이라며 계속 저희에게 건넸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고 포장을 풀자마자 아이가 인형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남자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천에 도착한 날부터 그 인형은 아이에게 애착 인형이 되어 떨어진 적이 없답니다. SNS에서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접한 한국지사 동료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지사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갑자기 넘어온 저희의 사정을 듣고는 당분간은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라며 픽업을 와준 것이었죠. 비행기에서도 느꼈지만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다 남을 잘 돕나요? 호텔에서 계속 지내기엔 비용이 부담됐는데 기숙사까지 알아봐주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동료는 서울은 언제든 구경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너무 많아서 여행 온 기분이 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서울 사람들도 여행 코스로 자주 간다는 부산을 추천해 주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동료가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줘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한국의 고속버스는 굉장히 크고 좌석도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편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말이죠. 저희 딸은 또 출발과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차에서 쫓겨난 경험으로 인해 한국도 똑같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비행기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었지만 버스는 지금 당장에도 멈출 수 있으니까요. 터미널 앞은 차도 많이 막혀서 하필 차가 멈춰있던 그때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안내방송에서 한국말로 뭐라 하시더군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는 말투로 들렸기에 저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기분이 들었죠. 아이는 마이크 소리를 듣고 놀랐는지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의자를 툭툭 쳤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일단 소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쓰는 걸 듣고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기사님께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셨고 이번엔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때 뒤에 있던 승객이 또 의자를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가 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에 조금 짜증이 났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학생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여학생은 유창한 영어로 기사님이 방송해준 내용을 통역해줬습니다. 처음 방송은 목적지인 부산까지 4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고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안내였고 두 번째 방송은 승객 여러분 현재 저희 차에는 외국인 가족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속버스가 낯선지 아이가 많이 울고 있네요. 하지만 저희도 어릴 때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외국인 가족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을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승객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네요. 여학생에게 그 얘기를 들은 저와 아내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학생은 의자를 툭툭 친 게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희 딸이 너무 귀여워서 사탕을 줘도 되겠냐고 물어보려 한 거라더군요. 외국어도 잘하고 마음도 착한 한국 여학생을 보면서 저희 딸도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비행기에서도 버스에서도 한국인들에게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중간에 횡성 휴게소에 들렸을 때 기사님과 여학생에게 줄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는 간식이겠지만 저희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이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마음까지 따뜻했던 부산 여행을 마치고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콩이 아닌 한국에서 단기간 살아보기로 결심한 것이죠. 아이와 함께 다녀보니 한국은 옆나라 일본과 확연하게 다른 걸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는 이상 작은 말소리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다지 예민하지 않았고 아기가 신이 나 웃음소리를 내도 째려보기보다는 사랑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는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저는 이런 나라라면 거주하면서 아이를 키워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일단 한국은 90일 동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살아본 뒤 미국으로 돌아가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어차피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미국에 한 번은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저희는 현재 2달 동안 한국에서 지냈는데 아마도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한국을 다시 찾게 될 것 같네요.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아이의 울음으로 눈치 주는 일본 사람들은 정말 너무하단 생각이 들면서 한국인들의 정이 외국 사람들에게도 통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러면 더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어난 조국을 상대로 분노를 감추지 않는 덴마크 코펜하겐 마을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높은 생활 수준과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물론 건강보험, 사회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훌륭한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 여성은 조국이었던 덴마크에 큰 실망을 하며 아시아 국가인 한국을 상대로 연신 고맙다 이야기합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도 복지국가로 유명한 덴마크 국적의 하데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며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며 동시에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덴마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죠. 그래서 전 늘 덴마크에 대한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덴마크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알리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죠. 이런 노력이 제가 태어난 덴마크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저희 나라 덴마크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적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후로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아빠가 물을 마시려고 주방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었죠. 구급차 안에서 아빠는 정신을 차렸지만 심장 쪽이 너무 아프다며 가슴을 부여잡았고 구급대원들은 그런 아빠를 진정시키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빠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며 계속 말을 걸었죠.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이동했고 아빠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빠는 가슴이 계속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저는 담당 간호사에게 찾아가 아빠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봐달라고 했지만 간호사는 곧 응급실 담당 의사분이 올 거라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심장 통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기다리기만 하라뇨. 아빠에게 다시 가서 의사가 곧 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요. 아빠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야 다가온 의사라는 사람은 아빠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며 간호사에게 의료용어를 쓰면서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아빠는 MRI를 찍기 위해서 들어갔고 전 환자 대기실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빠는 다시 응급실 침대로 돌아왔고 통증이 조금 가셨는지 제 손을 잡고 이젠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간호사분이 찾아와 보호자는 이쪽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갔더니 MRI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매우 좁아져 있어 순간적으로 온 쇼크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방해 줄 테니 약을 받아가고 식이요법 등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집에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퇴원 후 또 쓰러지시면 곧바로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당부도 의사는 했습니다. 괜찮은 건지 물었는데 의사는 아직은 괜찮을 것 같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와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던 저는 한국으로 가는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건강을 고려하여 여행 일정을 여유롭게 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호텔도 정했죠. 아빠에게 일주일만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오자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제 여행 계획을 들으시고는 한국은 전쟁 때문에 위험한 분단 국가가 아니냐면서 다른 나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아빠에게 한국은 지금 휴전 상태이고 위험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도 지금 휴전 상태이지 전쟁이 끝난 나라는 아니라면서 한국에 가는 것은 매우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가 아니냐며 혹시라도 여행 갔다가 저번처럼 쓰러지기라도 하면 불안하다면서 온갖 걱정들을 늘어놓으셨죠. 제가 드라마에서 본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왠지 설득당할 것 같더군요. 그래도 이미 결심은 했었기 때문에 아빠를 끝내 설득하여 한국으로 가는 여행 계획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빠와 함께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여행 가는 날까지도 아빠는 근심 걱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괜찮아. 아빠 딸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가보면 알 거야라며 아빠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빠의 건강이 좋지 못했지만 코펜하겐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항표는 따로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를 한번 경유하는 최소 구간으로 항공권을 구했죠. 코펜하겐에서 인천까지는 최소 10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볼 한국 여행 책자도 챙겨갔습니다. 그렇게 10시간 가까이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덴마크의 공항과는 달리 인천공항의 깨끗함과 첨단 시스템들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화장실 바닥조차도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넓은 공항 내부 전체가 청소와 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늘 자연 친화적인 덴마크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만큼 인천공항의 청결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첨단 시스템들이었는데요. 10년 이상은 우리 덴마크보다 앞서 있는 나라 같았습니다. 셀프 체크인 시스템과 스마트 보안 검색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들이 저희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한국이 얼마나 IT 선진국이고 현대적인 나라인지를 실감했죠. 함께 왔던 아빠도 이게 정말 분단 국가 한국이 맞느냐며 입을 다무시지 못하시더군요. 공항에서 우리는 예약했던 호텔로 가야 했는데 아빠도 저도 처음 온 여행이라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정말 너무 친절하게 약도까지 주시며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첫 여행이기도 했고 어쩌면 아빠와의 마지막. 해외여행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병원 근처로 좋은 호텔을 예약했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호텔은 서울시청 옆에 있는 더 플라자 호텔 서울이었고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호텔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근처에 다 달았을 때 아빠와 저는 공항에서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청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형 호텔과 시설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인데요. 공항뿐 아니라 이렇게 시내 건물들까지 현대적이라니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건물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높은 빌딩을 쳐다보며 목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쟁 박물관 컨벤션, 쇼핑몰 레스토랑 등 이런 시설들이 한 도시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신기했고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은 밝은 미소와 함께 환영해 주었고 체크인 과정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죠. 객실로 안내되었을 때 호텔의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리되어 있었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의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창문 밖으로 풍경을 내려다보며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짐을 풀어놓고 아빠에게 호텔을 둘러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는 아빠와 객실을 나와 호텔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와인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시설이 최상의 서비스와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었죠. 덴마크 호텔은 오래된 곳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보기가 힘든데 서울 호텔은 달랐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그때였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시더니 주저앉으신 것이었죠. 지난달 주방에서 쓰러졌던 적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입구에 있던 호텔 직원분이 쓰러진 아빠를 보고 달려와 주셨고 무슨 일인지 설명도 안 했는데 어디론가 무전을 하는 듯 하더니 3분도 안 돼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뤄졌던 일들이라 저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죠. 아빠는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빠를 따라 뒤에 올라타려 했는데 덴마크와는 달리 구급대원분이 저를 앞좌석에 타라고 했고 응급 상황이라 구급대원들이
아빠의 상태를 보살피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구급차 앞자리는 처음 앉아봤는데 저는 구급차가 이동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 앞쪽을 호위했고 놀랍게도 한국도로에 있던 수많은 차가 저희 아빠를 태운 구급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한쪽으로 모두 비켜주는 놀라운 상황을 보면서 감동을 하였던 모양인지 한없이 눈물이 흐르기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아빠를 검사하는 의사분들은 제가 살던 덴마크 병원과는 환자를 대하는 의식 자체가 달라 보였습니다. 한눈에 응급인 걸 알아채시고는 우선순위로 빠르게 아빠를 진찰해 주셨습니다. 의사분은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느냐고 물어보셨죠. 분명 얼마 전 덴마크에서 아빠가 쓰러져 병원에 간 적이 있었고 아직은 괜찮다는 말만 들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싶었죠. 한국 의사분은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을 당장 해야 한다고 했고 그렇게 아빠가 머나먼 타지에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갑작스럽게 멈추면서 발생하는 병이며 지금 시술을 받지 않고 약만 드시게 된다면 심장 근육의 지속적인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심각해지면 심장 기능 저하는 물론이고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 아빠의 상태는 심장으로 이어지는 2개의 굵은 혈관이 기능을 소멸한 상태였고 나머지도 모두 축소되어 심장으로 혈액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오늘 당장 시술해야 한다고 의사분은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덴마크 병원에서는 아직은 괜찮다고 했었는데 많이 심각한 거냐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의사분은 약물 치료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저희 아빠의 상태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다면서 시술을 통해 혈관을 뚫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빠가 혹여나 잘못될까봐 당장 시술을 받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 아빠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혹시 여행 와서 이런 일이 생길까봐 호텔을 예약할 때도 일부러 병원과 가까운 곳을 구했던 거니까요. 그렇게 아빠는 낯선 나라 한국에서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지 2시간 정도 되었을 무렵 담당 의사분이 저를 찾아와 시술은 무사히 끝났고 이틀 정도만 병원에서 관찰받으며 휴식을 취하시면 괜찮을 거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끝난 일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국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관찰해 주시면서 퇴원을 준비하던 때 한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종이를 한 장 건네주었습니다. 종이에는 영어로 적힌 한국 여행지들을 적어주셨고 저희가 외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는 아빠가 이제 시술이 끝나 회복해야 하는 단계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여행 안내자를 간호사분께서 친절하게 영어로 써주셨던 겁니다. 그 배려에 또 한 번 눈물이 흘렀죠. 눈물이 흐르면서도 속으로 제 모국인 덴마크의 배신감이 커지더군요. 만약 아빠와 제가 한국으로 여행 오지 않았더라면 아빠가 이렇게 완벽한 시술을 받고 회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제가 사는 곳의 병원들을 앞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던 아빠와 저는 지금 덴마크 코펜하겐 마을로 돌아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그때 시술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슴에 통증을 느끼신 적이 없죠. 제가 태어난 덴마크에 대해 늘 자부심을 품고 사람들에게 저희 나라를 최고라고 소개했었던 저는 이제는 덴마크가 아닌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도 한국을 다녀온 이후로 코리아라는 단어만 어디서 들려도 관심을 두실 정도이고 아빠도 저처럼 지인들을 만나면 늘 이야기 주제는 한국에서의 경험담이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